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그리고 4명의 여야 대표가 오늘 만납니다.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거죠. 다만 제1야당 홍준표 대표는 그림 맞추기 쇼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글쎄요,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존중할 필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공해상으로 미국의 폭격기가 날아다니고 북한은 그걸 격추하겠다고 공표까지 하는 엄중한 상황. 국민들은요, 리더들이 정쟁 아니라 머리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그림이라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 이거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김광석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 딸 서연이에 대한 재수사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사건을 고발한 김광석 씨의 친형이죠. 김광복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고요. 조만간에 부인 서혜순 씨도 소환할 방침인데, 바로 그 서혜순 씨가 오늘 저희 뉴스쇼에 출연을 합니다. 김광석 씨 죽음의 비밀을 밝힐 핵심 단서가 그 당시 부검 소견서입니다. 20년 동안 공개를 안 했는데 혹시 그것을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청와대부터 봐야겠죠? 네. 협치냐 들러리냐.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만찬 회동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또 여야 정당 대표들이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만나죠. 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오찬 회동이었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의 지방 일정을 고려해서 만찬으로 바꿨다고 그런 하네요. 거군요. 아무래도 북핵 위기 상황에 대한 타깃책 그리고 각종 정치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이네요. 홍준표 대표는 끝내 불참입니까? 네,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대표들 불러놓고 한마디씩 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식의 회담에 왜 참석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다만 둘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대통령과의 독대를 우회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독대를 하면 그때는 오겠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대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는데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잠시 후에 바로 연결을 좀 해보죠.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북한 돈줄 틀어막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네, 밤사이에 북한의 은행 10곳 그리고 은행 관계자 26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예. 이번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 제재고요. 은행 임직원들을 집중 제재해서 북한의 자금줄을 꽉 틀어막겠다는 것이죠. 그래요.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인과 미국과 관련된 모든 자산이 동결되거든요. 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은행 등 제3국 금융기관을 아마 미국 금융망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해석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은 오늘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2차적 옵션, 군사적 선택지라는 말이죠. 예. 그게 완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선호하진 않지만 그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건 북한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와, 진짜 이게 주고받는 말폭탄이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지금 수준은 말이죠. 네. 문정인 교수는 도끼 만행 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한 강연에서 했던데 오늘 어쨌든 리더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여야 대표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뭔가 좀 해결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입니다. 이미 구속 상태잖아요. 구속기한이 다음 달 16일로 끝나거든요. 10월 16일로. 네, 그 전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렵다고 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 롯데와 SK를 상대로 K스포츠재단 추가 추전금을 요구했다는 게 새로 요구하는 영장이 혐의인데 박 전 대통령 측은 불구속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사당 대표들을 청와대 상춘제로 초청해 만찬 형식의 회동을 갖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 등 안보 의제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특사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이정미 이 4명의 여야 대표가 오늘 저녁에 만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납니다.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두 번째인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첫 회동, 7월 회동에 이어서 이번에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회동은 굉장히 긴급한 안건이 있죠. 예,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좀 해법 찾아보자는 건데 또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를 만나볼 텐데요.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 게다가 이정미 대표는 대북 특사 파견을 오늘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북 특사 파견이란 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만나보죠. 정의당 이정미 대표입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첫 회동 때는 문 대통령 반려견 토리 방석 네네. 선물하셨던 게 화제였는데. 네. 어떻게 오늘은 빈손으로 가세요? 오늘은 따로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요. 예. 토리는 마약 방석이 있지만 지금 국민들은 자불안석 아닙니까? 이번에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함께 국민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게 마음에 좀 안정을 드릴 이런 해법을 네. 찾아보고 싶단 말씀이신데 여야 대표 대통령까지 다 모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1야당 네.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대표께서 이제 참석을 안 하신다고 하면서 거기 가서 정치쇼 하는 거 자기가 함께 가담할 생각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사실상 정치쇼는 홍준표 대표님 전문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7월 회동 때도 안 오시고 예. 수해 지역 봉사하신다면서 보여주기 쇼만 하고 오셨는데 거기 참여하는 지금 정당 대표자들이 쇼하러 갈 생각 추호도 없고 홍준표 대표도 공당 대표답게 오늘 참석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안 나오시는 게 그게 더 정치 쇼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예, 결국 독상을 받으시고 몸값 불리기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내 정당 다 국민들 세비로 일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무유기를 계속하시면 본전도 못 챙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오늘은 포구도 없고 장화 신으실 곳도 없고 또 자유한국당에게만 예의 차리라고 하시지 말고 다른 정당이나 국민들에게 예의를 좀 갖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단둘이 만나면 문제는 달라진다. 뭔가 그렇게 하면은 해법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게 홍준표 대표 말씀이신데. 근데 이것도 참 앞뒤가 다른 말입니다. 이번에 회동을 안 가는 이유가 현재 정부는 자유한국당이랑 대북 간이 완전히 정반대고 유화론이고 대화론자여서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에 또 돈 갖다 바치자는 사람들하고 만나봤자 무슨 접점이 생기겠는가 이러셨어요. 네네. 그렇게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 접점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둘만 만나면 이야기가 생기고 접점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회담 불참의 이유가 일관성도 진실성도 없고 금방 들통날 그런 변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예,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오늘 저녁에 만나는 거니까 아직 시간 좀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라도 네네. 홍준표 대표께서 나가는 쪽으로 좀 입장 바꾸셨으면 좋겠다. 그런 호소세요. 네. 근데 오늘 회동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실 거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네. 지금 북한 미국 사이의 말전쟁이 최고조로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전략폭격기가 동해상에 날아다니고 또 북한 외무성에서는 격추를 예고하고 이 쌍방간에 아주 작은 오판만 있어도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이제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나서서 평화 외교를 주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일환으로 대북 특사를 지금이라도 보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 미군의 폭격기가 공해상을 막 날아다니고 그거를 격추하겠다고 북한이 선언하고 이 정도 상황인데 네. 우리가 특사를 보낸다고 북한이 받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북한과 정확한 의제 그리고 현 시점에 다뤄야 될 의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제의한다든가 핵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북한 쪽에 대화하자는 정확한 신호를 못 준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재 압박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한다면 해결 방안을 내놓는 그런 때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그들이 원하는 체제 보장과 점점 더 그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추가 도발은 자제하고 우리는 전략자산 추가 배치라든가 군사훈련을 자제하면서 해답을 찾아보자는 소위 쌍준단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줘서 만나면 뭔가 해법을 도출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 시그널을 주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들어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접근해보자는 말씀. 네네. 근데 이제 이론상은 참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듯합니다만 문제는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 남한하고는 이야기 안 하겠다는 게 일관된 이 스탠스여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제안한들 받을까요?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선회하면 북한이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구나. 이런 신호를 줄 때 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뭔가 하여튼 시그널을 일단 되든 안 되든 줘보자. 뭔가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보자. 그 부분에 지금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은데.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체제 보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의제를 우리가 먼저 던지고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뭐 적극적인 견인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북 특사를 보낸다면 그럼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꼭 정부 측 인사나 여당이 아니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타 야당들과 이 문제를 함께 협의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국민의당 경우에는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으로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최고의 협치를 또 이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에게 적극적으로 특사를 한번 제안하고 추천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의외의 답이네요. 그러니까 정부 측의 무슨 뭐 안보 특보니 이런 정부 측 인사 말고 북한과도 대화하고 또 국내 협치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당, 정의당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아라 혹은 국민의당 인사를 보내라 이런 말씀이세요? 네. 어쨌든 이 안보 위기 상황은 국내 정당들, 국내 정치권들이 최대한 협치를 이루어야 할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럴 때 그런 협치의 과정들을 이번 대북 특사를 보내는 과정에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정부와 여야의 뜻을 이제 하나로 좀 모아서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이 돼야 되겠죠. 일석이조 효과를 지금 노리자는 말씀이세요. 그럼 국민의당에 뭐 언뜻 떠오르는 게 박지원 전 대표 이런 분들? 네, 뭐 박지원 대표님도 괜찮고 뭐 안철수 대표님이 직접 그것을 뭐 나서보겠다 이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아예 구체적인 인물까지 지금 떠올리고 계세요. 대통령의 안보특보죠 문정인 교수가 어제 강연에서 지금 상황이 도끼 만행 때보다 더 엄중하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미국이 북한에다가 특사를 보내서 대화해야 된다. 어제 그분은 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진짜 서로 그 타격을 입는 그런 전쟁 수단으로 문제를 풀 거냐. 사실 그거는 문제를 푸는 방식도 아니죠.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직접적인 대화 창구를 이제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 문정인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입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 측의 프로세스에 끌려다닐 그런 처지가 아니고 동북아 평화 문제는 결국 우리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뭐 연말에 또 미중회담 잡혀져 있고 중국도 올해 안까지 동북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외교 정비를 착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동북아 무대에서 우리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그 국민들을 믿고 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먼저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취자 5424님이요. 아까 체제 보장을 약속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면서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좀 물고 터보자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걸 이걸 시그널로 줄 수 있는 문제냐 질문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베를린 선언에서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거나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더 이상 체제 보장을 위해서 자강의 어떤 수준으로 자꾸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평화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체제 보장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너희 정권 붕괴시키거나 흡수통일할 생각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시그널 네네.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홍준표 대표가 과연 마음을 돌릴까요? 네. 내일 봅시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돌리고 있네요. 아직도 그래도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쇼에는 나는 참가 못하겠다. 그림 맞추기란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림 맞추기에 왜 내가 거기 그림으로 가느냐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쟁이 아니라 여야가 심지어 그게 사진 그림일지라도 고민하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림 맞추기가 아니고요. 예. 그런 그림을 국민이 원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홍 대표님 듣고 계시다면 한 번만 더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물론 정치적인 입장도 고려합니다만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몰래카메라 범죄 아주 심각한 수준이죠. 예. 이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드디어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이른바 몰카 범죄 방지 대책,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몰카 범죄 이거 대책 내놔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참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행간에서까지 이걸 다루는 이유는 어제 나온 건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대책의 골자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 몰카는 판매 유통이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속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고 합법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굉장히 애매모호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 등록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입, 판매, 유통 단계 모두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카메라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된 카메라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입 단계부터 판매 단계부터 뭔가 등록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업체가 다 등록하고 등록체는 업체만 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예. 또 숙박업소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하는 일이 빈번했잖아요. 예. 또 관련 동영상이 막 나돌기도 하고 그랬는데 업소가 직접 몰카를 촬영하면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안 그랬어요? 여태까지는 안 그랬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몰카 찍다 걸렸는데 거기가 계속 장사를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또 몰카 범죄는 특히 한 번 피해를 입으면 구제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예.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흘 내에 인터넷 사업자가 영상을 지우도록 했고요. 피해자가 부담했던 삭제 비용, 이것도 굉장히 큰 비용인데 예.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연인들 사이에서 헤어진 뒤에 복수를 목적으로 유포하는 영상, 흔히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데요. 예. 이 영상을 유포할 경우에 그동안에 벌금형만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징역형입니까? 무조건 징역형이 되도록 하는 거죠. 사실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요사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네, 지워도 계속 퍼져나간다. 이 사람의 일생을 망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징역형이랍니다. 자, 갈수록 늘어나는 몰카 범죄, 범정부 차원의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야동의 전파력은 바퀴벌레 같다입니다. 인류 최후의 살아남을 곤충이 뭐냐?
이 바퀴벌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 인류가 다 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거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그만큼 생존력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예. 야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살충제 뿌려도 도망갔다 다시 나오는 바퀴벌레처럼 예. 지워도 계속 어딘가에서 튀어나옵니다. 게다가 살충제 뿌려도 어느새 면역력이 생겨서. 그렇죠. 면역력도 생기죠. 더 강한 걸 뿌려야 되는 그 바퀴벌레. 그러니까 아무리 삭제를 의뢰해도 그때만 반짝인 건데요. 사이트 이름만 바꿔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 거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건데요. 예. 한 피해자는 정말 숨을 쉴 수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돼서 이제 곧바로 사흘 이내에 인터넷 사업자가 삭제하도록 하긴 했는데 물론 이거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얼마 전까지는 정부 부처에서 인력 부족을 내세우면서 삭제 요청에만 3달이 걸린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흘로 당겨진 거예요. 3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퍼질 거 다 퍼져요. 그냥 이거 요즘 인터넷 속성을 아는 사람이면 이거 의미 없는 거라는 걸 다 아는 거죠. 지금부터는 피해자가 뭐 포털 사이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포털 사이트에 요청하면 그 포털 사이트가 나서서 빨리 지워야 되는 의무가 지워지는 그렇죠. 겁니다. 방통위, 경찰, 바로 포털 사이트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박멸할 때처럼 이번에는 끈질기면서도 아주 강력한 의지로 단속을 해줘야 그래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소라나 폐쇄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입니다. 유명한 음란 사이트죠. 소라넷. 네,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라고 하죠. 이거 작년 6월에 폐쇄가 됐죠. 공식 폐쇄됐잖아요. 예. 여기 뉴스쇼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 문제점을 많이 고발하기도 했었고요. 훅뉴스에서. 그런데 혹시 소라나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작년에 폐쇄가 됐지만. 언제예요? 12년 전인 2004년이었습니다. 와. 소라넷이 그렇게 오래된 사이트인지도 몰랐어요. 굉장히 오래된 사이트였고요. 예. 당시 경찰 내부에서 소라넷은 원천 봉쇄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거든요. 소라넷 폐쇄 정부의 결단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요?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란 아주 작은 단체, 여성들이 만든 단체가 끈질기게 모니터링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 폐쇄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폐쇄했어요. 그 위에 야동이나 성범죄 영상은 인터넷에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또 생기고 이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몰카범죄 예방 대책이라고 하고 뭐 방지 대책이라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에선 수많은 성범죄 영상이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대책이 피해 영상 삭제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단속, 그 이상의 조치까지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아직 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이다. 첩첩산중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몰카범죄 예방대책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면서 탄력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관련 부처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적거리기만 했거든요. 그러다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사실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지시할 수는 없잖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대통령의 말에 움직이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국민이 제안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몰카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에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뭐 돈 걱정 없는 교복 청년 특허 은행 설립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야 할까요? 정부 부처가 발벗고 먼저 나서달라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예, 몰카 대책 가장 강력한 게 어제 나왔습니다. 그 이면 행간 훑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몰카 대책 얘기했습니다만 그 몰카는 아니지만 각종 포르노들의 온상으로 꼽히는 사이트가 하나 있죠. 텀블러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사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 이 외국 사이트 텀블러를 차단하느냐 마느냐 이게 요즘 이슈입니다. 2부 재판장에서 이 문제 다루고요. 일단 8시에는 고 김광석 씨 부인 서예순 씨부터 만나보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첫 TV 출연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논란이 더 커졌죠. 그 커진 의혹에 대해서 어떤 답을 다시 내놓을지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하시죠. 이어서 라디오 재판정이 있는 날입니다. 텀블러라는 미국 SNS가 요새 유행입니다. 별도의 구제가 없이 음란물이 마구 유통돼서요. 음란물의 온상이다 이런 오명까지 갖고 있는데 우리 방통위가 한국 서비스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우리나라 법에 맞게 좀 제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텀블러가 우리는 미국 회사다. 미국 법에 따르겠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예 이 사이트의 접속 자체를 차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놔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사실은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제 오후 서혜순 씨가 저희 팀에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첫 인터뷰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 다시 한번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싶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자,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서혜순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TV를 통해서 첫 입장을 밝히셨는데 본인은 만족하셨어요?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방송인도 아니라서 좀 오랜만에 나간 방송이라 제가 많이 준비도 못했고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청자들은 보고 나서 오히려 의혹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의혹을 그날 보고 나서 좀 이상하다는 얘기들을 하냐면 어떻게 가족 2명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슬픈 감정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는가, 또 과도한 손짓, 정리되지 않은 답변, 이게 뭔가를 숨기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보셨겠지만. 뭐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보고요. 저도 그렇게 좀 서우 얘기도 하고 서류를 많이 준비해 갔어요. 예. 서우 사진도 가져가고. 서우가 서연인가요? 딸? 근데 제가 부르는 이름이 이제 따로 있군요. 서우고 서연이 이름이 안 좋다 그래서 본 쪽은 다 서연이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이상호 PD께서는 PD신가? 그분이 제작자신지 기자입니다. 무슨 기자? 그분 기자 맞으세요, 진짜로? MBC 기자 출신이시죠. 기자십니까, 그분이? 지금 고발뉴스 기자고요. 기자 그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이세요? 기자 라이센스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MBC 기자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그러세요? 예. 글쎄요. 그런 분이 왜 영화 제작자가 되셨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분. 근데 영화 제작을 하시더라도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고 초상권이 있고 저희한테 연락한 적도 없고. 연락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어요. 연락을 했는데 닿지 않았다. 이분이 잠적을 해버려서 잠적을 제가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 거죠. 연락을 받았는데 안 받으시거나,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언제 연락을 그분이 하셔요? 저한테 어디에 나와서 그럼 같이 얘기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방송에 나와서 그분이 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자꾸 저를 20년 동안 쫓아다니고 저를 갖다가 괴롭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자 혼자 된 사람을 혹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상호 기자와 서혜순 씨를 이상호 기자께서 저를 잠적했다 처음에 하와이에 서우가 감금돼서 김서연이가 하와이 간 적이 없어요. 좀 정확하게 정보를 갖다가 왜 국민들을 현란에 빠지게 하고 지금 혼자 되고 지금 혼자 남아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상호 기자가 조사하라면 조사하고. 무슨 잠적했다 그러고 도피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다 지금 100% 맞는 겁니까? 이런 나라요? 여자를 보호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자, 조금 진정하시고요, 서혜순 씨. 네네, 그러니까요. 이상호 기자와 혹시 이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거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잠깐만요. 손석희 프로에도 나갔고. 제가 좀 질문 이어갈게요. 이상호 기자와 만약 이 자리에서 두 분 같이 좀 말씀을 나누시라 한다면, 방송 나가서 보고 그분이 아주 독하게 생기셨던데 나오시라 그러세요. 저는 할 말 있으시면 정정당당하게 남자답게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치사하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중의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직접적으로 질문 드리죠.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김광석 씨 유족 측에서도 제일 의아해하는 부분이 왜 딸 서연 양의 죽음을 재판 중에도 알리지 않고 그 후로도 10년간 숨겼는가 이 부분인데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답하셨네요. 네, 서울 갑자기 장애 오니까 예, 장애 2등급이고 제가 서울을 위해서 서연이를 위해서 뭐 독일, 뭐 미국 제가 여러 나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서울을 이제 뭐 검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애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뭐 키도 안 크고 그다음에 뭐 신장이나 이런 게 하나가 작동이 안 되고 뭐 일단은 키가 뭐 139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 김광석 씨 사망 후에도 계속 치료 여기저기 받으러 혼자 데리고 다니고. 그럼요. 그게 왜냐하면 그 치료라는 게 걔가 이제 뭐 치료해서 키가 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비슷한 그 약도 맞추고 해서 키를 키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장도 얘가 하나가 작동이 안 되니까 항상 부어 있고 그거를 다 시댁이 무슨 서화 때 한 번도 서화 때 따뜻한 밥을 차려준 적이 없어요. 큰엄마라는 사람, 고모라는 사람들 서울 한 번도 부른 적 있대요? 한 번도 없다고요? 한 번도? 예, 한 번도 없어요. 김광석 씨 살아있을 때 돌아가신 후에 다? 돌아가실 때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서울을 부르고 걱정해서 서울 잘 지내냐. 근데 이제 아이가 숨지고 나서 경황이 없기로서니 이렇게 아끼던 딸인데 아니고요. 17살 먹었어요. 17살. 친가 쪽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생가라는 게 어디에? 친가 쪽에 알리지 않으신 이유. 그러니까 친가 쪽뿐만 아니고 저는 저희 엄마도 알리질 않았어요. 친어머니한테까지도 안 알리셨어요. 장애우 키우는 엄마들은 장애우가 좀 잘못되면 마음으로 묻는 거지. 무슨 그 안에서 조문 받고 돈 받고 조문 부주금 받고 그럴 경험 없어요. 서우 잘못됐으니까 와주세요. 뭐 하세요. 저는 그게 다 싫었어요. 다요. 친정이고 그쪽이고 친정이고 시댁이고 알리고 싶지 않았다. 네. 조용히 그냥 아이를 보내고 싶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가 재판 중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재판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망을 숨긴 거 아니냐. 서연이하고 서예순 씨가 공동 피고인인 소송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저작권을 공동 피고인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서연이가 잠깐만요. 선생님 질문을 끝까지 들어야 청취자들이 이해하니까요. 그다음에 답변 주세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저작 인접권을 누가 갖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소송이었는데 최종 결론은 2008년에 났습니다. 서연이가 갖는 걸로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측 조정에 의해서 났어요. 서연이가 2007년에 숨졌다는 걸 알았다면 김광석 씨 유족 측, 그러니까 형 측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았을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쪽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 욕심이 나니까. 그럼 서연이가 가져가라 그러세요, 소송에서. 아니, 근데 왜 탐나시면 2007년에 말씀하지 가져가시라 그러시라고요. 저는 내가 일부러 가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욕심이 나시면은 서연이 몫이 가져가시라 그러시라고요. 지금 저희 변호사님이 다 대응하실 거예요. 변호사님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니까 전 단지 고지만 안 할 뿐인 거지 이미 판결은 다 난 거고 2004년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 합의서대로 서연이한테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서연이 그렇게 돈 없어갖고 유학도 못 보내고 그럴 때 제가 찾아갔더니 등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연이도 키우시고 다 가져가시라 했더니 서연이 맡기 싫으니까 애를 갖다 그냥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런 애를 제가 그러면은 버리고 옵니까? 제가 말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았어요. 그렇군요. 의혹을 그렇게 하나도 안 남기려면 2007년에 그냥 사망했다고 말해버리지 그러셨어요. 재판 중에. 갑자기 애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경황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연락도 안 했는데 전화해서, 이리 오세요, 그러면은. 아니, 장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냥 치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재판 과정에 피고가 서연이었기 때문에, 서연이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시니까요. 변호사님이 무슨 재판이 지금 어디 대법원에 그냥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으니까, 알아서 그냥 판결이 언제 나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서연이가 없으면 제가 불리하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서연이를 잘못하게 했을까요? 변호사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서연이가 숨졌다는 사실을?
그거는 얘기는 안 드렸어요. 그럼 변호사가 알 수가 없는데. 경험이 없었고, 예. 아니 그렇지만 서연이가 재판의 당사자였는데 서연이의 사망 사실을 본인의 변호사한테도 안 알렸다? 서연이가 당사자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서연이하고 저하고 지분이고 원래 제작자는 접니다. 그럼 저는 원래 판권을 다 지금 아버님한테 그냥 로열티만 쓰라고 제가 그냥 급한 마음에 합의서를 써드린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 몰랐고. 그러니까 공동 피고인이니까 서연이 죽었어도 나는 그냥 있으니까 이걸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서연이가 왜냐하면 미성년자니까 네. 서연이가 피고가 되면은 그냥 상징적인 거지. 엄마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미성년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서연이의 사망을 사실은 그냥 알리고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못했다. 그게 지금 두고두고 이런 말을 낳는 거다. 이 부분이 좀 후회스러우신 거군요. 아니요.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연이는 제 딸이고 뭐 그렇게 저를 뭐 서연이가 어릴 때는 이뻐했지만 커서는 다들 바쁘고 같이 어울릴 또래가 없다 보니까 외로웠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네, 말씀이 그러다 아니고. 보니까 이제 서연이가 친구도 없고 저랑만 항상 같이 있고 해서 저하고 서연이가 그래서 제가 보낸 거고 뭐 지금이라도 10주기 때 제가 사실 어떻게 알려져서 10주기가 됐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친구들 불러서 해서 이제 10주기 행사를 저희가 해 주려고 해요. 서연이 10주기 행사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하죠. 왜냐면 알려졌으니까. 어차피 알게 됐고. 알겠습니다. 내가 뭐 전화해서 뭐 이상호 기자한테 서우가 이렇게 됐어요 하고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방송국에도 갑자기 전화해서 뭐 서우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물론인데 왜 담당 변호사한테도 알리지 않았는가? 이게 혹시 숨기려고 쉬쉬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 하나 남은 저쪽에서는 의혹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서울을 진작 찾았으면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자주 연락도 안 하고 하는데 제가 뭐 거기 전화해서 서우가 잘못됐고. 아니, 거기 알리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담당 변호사한테 알려서 재판부에게는 알렸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서연이도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얘기고 저는 그 관행도 몰랐고. 그게 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소송을 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나서 그냥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던 거예요. 계류. 예.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이었죠. 파기환송 정확히는. 파기환송해서 다시 그게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영 저희 변호사님이 지금 해외에 잠깐 출사 중이신데 다 오셔서 뭐 그 의혹을 같이 얘기하고 하겠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가 오면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짚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의혹이 나오냐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연이의 죽음 자체도 석연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이 이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부분인데. 그거는 경찰에서 이제 다 수사를 다시 하신다고 뭐 요청을 하시고 하니까 저는 가서 기록이 뭐 의무 기록 다 있고 병원 기록 다 있고 부검을 해야 되는 데서 부검도 다 있고 다 서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 되는 거고. 급성 폐렴으로 인한 아이의 사망이었죠. 네. 예. 근데 급성이란 얘기는 폐렴이 이제 지병이 아니라 급하게 왔다는 겁니까? 글쎄, 의사 이제 전문가 분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감기 기운이 계속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좀 애가 열이 있어서 누웠다가 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했는데 이제 병원을 이제 가야 되는데 애가 이제 좀 방학되면은 이제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약만 먹였어요. 그냥 약국에서 약 사서. 그러니까 병원에 데려가진 않고 병원을 갔죠. 그럼 병원 기록이 다 남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경찰이 다 그 조사하지 그러면 뭐 안 하실까봐 그렇게. 그래요. 아니 그 이상호 기자는 그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하지. 뭐 마치 내가 죽였네, 뭐 서울을 감금했네, 자기 영화 홍보하려고 사람을 완전히 마녀 사냥시키고. 정리를 하자면 왜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해야 되는 나라가 됐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지금 김광석 씨 형 측에서는 아이가 병원에서 숨진 후에 부검하긴 했지만 그게 부실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뭐 그쪽에다가 경찰서에다 얘기하라 그러세요. 이거는 아직 공권력에 대해서 아주 저기를 하시네. 그 형이란 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서연이 부검 기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지금 다른 기자분 다 갖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입장을 밝히기로 나오셨으니까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해서도 그동안 계속 해묵은 의혹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좀 드리죠. 정말 자살이 맞습니까? 아니, 그건 다 경찰이고 또 부검하고 또 하고 재수사 또 하고 다 해서 사망으로 자살로 발견됐으니까 되게 그렇게
된 거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20년 전에 저 그럼 자살이니까 자살이죠. 그럼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근데 장례식에 온 지인들한테 술 먹고 장난하다 그리 됐다라는 발언을 서혜순 씨가 하셨다는 점, 이게 아마 의혹의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술 먹고 장난하다 그리 됐다는 발언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저는 뭐 글쎄 20년 전이라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여기저기 뭐 와가지고 뭐 어떻게 왜 그랬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아니 뭐 술 그때 드시고 뭐 이래저 하다가 이렇게 뭐 무슨 연극처럼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횡설수설한 걸 써놓으신 거겠죠. 횡설수설한 걸 써놓은 거다. 술 먹고 장난하다. 내가 경찰에 가서 얘기한 걸 하셔야지. 예. 무슨 기자가 거기 그 난장판 그 장례식장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데 그 카메라 이렇게 뭐 마이크 대면서 뭐 기분이 어떠세요? 뭐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정상적인 지금 경찰은 그냥 놀고 있었나요, 그럼? 경황이 없으셨을 거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자살을 한 거하고 술 먹고 장난하다 그리 됐다는 거는 아무리 경황이 없다 치더라도 너무 다른 차원 아닌가? 아까 그 패널도 어제 뭐 다른 프로에서 나오셔서 뭐 그때 신동엽 씨 나오는 프로에서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뭐 그거야 뭐 갑자기 신동엽 씨도 전날 같이 그 전날까지 같이 뭐 술도 먹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깜짝 놀랬다. 갑자기 그냥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잘못됐나 보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안 살고 싶으니까 아유 나 그냥 뭐 그렇게 하다가 아니면은 술 먹고 기분에 그러셨는데 저는 그건 모르죠. 장난하듯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럼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쓰신 거예요? 그거는 다른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듯이 아니 그분 음악 그냥 예술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술이나 마약을 하면서 그런 기분에 취해서 하는 이제 뭐 김광석 씨도 뭐 그런 기분에서 뭐 갔다는 그런 얘기. 은유적인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서혜순 씨가 했던 장난의 의미도 그런 의미였던 겁니까? 그러면 술 먹고 장난하듯 연극하듯 세상 떠났다 이런 의미. 그럼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됐다 그러고 29살에 그런 일을 당하고 막 그냥 뭐 기자하고 막 경찰에서 오라 그러고 막 지금 현실감이 전혀 하나도 없으니까 뭐 그런 어떤 표현을 했겠죠. 제가 뭐 어린 나이 그거 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지 이게 좀 저도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런저런 말을 했던 알겠습니다.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20년 전 얘기를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날 그 집에는 김광석 씨, 또 부인 서혜순 씨, 친오빠 이렇게 세 분이 계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뭐 오빠는 아래 그 부인하고 같이 계셨었고. 부인도 계셨고. 네. 거기는 그 강화도에 집이 있어가지고 서울 잠깐 나오실 때만 그 1층에 주차장에 있는데 잠깐씩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날 그 집에는 어쨌든 오빠 계셨고 친오빠 서혜순 씨,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경찰에 다 얘기했지만 그냥 서오빠 그렇게 뭐 나오니까 잠깐 쓰러져 있어서 왜 들어가서 자지 그러냐는데 이상하게 좀 쓰러지길래 뭐 나는 이제 술 먹고 취한 줄 알고 이렇게 흔들었는데 좀 뭐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뭐 우황청심환도 먹이고 하다가 뭐 이상하게 안 되니까 저는 이제 119에 신고하고 오빠가 같이 이제 119가 마침 도착했을 때 오빠랑 같이 올라왔어요. 사이렌이 울리니까 오빠는 이제 불이 난 줄 알고 그 팬티바람으로 나왔었고 119 대원하고 올라온 거고. 그러면은 매달려 계신 상황에서 부인이 발견하신 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렇게 줄이 이렇게 풀려 있었지. 저도 그런 상황을 봤으면 저도 쇼크 먹어서 뭐 이상하게 됐겠죠. 근데 이미 풀려 있네. 그냥 줄이 이렇게 해서 기대 있었어요. 근데 줄이 나중에 보니까 축 이렇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러면서 보니까 이렇게 층계에 이렇게 기대 있어가지고 근데 목에 이렇게 빨갛게 줄이 이렇게 딱 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기를 한 거고 조치를 한 거고 그건 경찰에 다 알고 있고. 오빠분은 그때 이제 그 사이렌 소리 듣고 처음 올라오신 거고요. 네네 같이 대원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사실 20년 전부터 계속 뭐 소문이지만 오빠분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빠가 요번에 다 지금 TV조선하고 다 인터뷰 하시고 집안도 좋으신 분이고 다들 뭐 저희 아버지가 다 군인이시고 훈장도 받으셔서 상당히 좋은 집안인데 저희 오빠도 지금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소송 준비 저희 중이시고. 동창 저희 오빠. 근데 자살이 아니라고 의혹 제기하는 측에서는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 뭐 끝도 한도 없겠죠. 하나가 이제 사큰입니다. 목에 있던 사큰. 전기줄로 3바퀴 둘러서 목을 맸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술을 하셨는데 흔적은 한 줄뿐이다.
이거는 뒤에서 목을 졸랐을 때. 세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없습니까? 기억도 안 나고요. 진술서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냥 줄이 이렇게 빨갛게 목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뭐 했겠죠. 그 사망진단서 다 있으니까요. 예. 제가 갖고 있어요. 그건 저만 또 뭐 받을 수 있다 해서 그 이상호 기자도 못 본 것 같은데. 사망진단서하고 경찰에 가서 다 저기 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밖에 없죠. 사망진단서 말고 부검 소견서도 혹시 공개하실 생각? 부검 소견서. 예, 공개하실 생각 있습니까? 지금 있어가지고 마침 아버님이 저하고 잘 갖고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게 있더라고요. 사망진단서 말고 부검 소견서도 그렇게 공개하시겠다. 저희한테도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호 기자는 그 부검 소견서를 서혜순 씨가 끝까지 왜냐면 안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에서. 예. 그거를 볼 수가 없나 보죠. 그러니까 자꾸 맞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시나 보죠. 공개하겠다. 문제 없다는 말씀이세요, 공개. 네네.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형이 뭐 어떻게 동생의 그런 전부 다를 뭐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음악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다가 또 안 좋았다가 김광석 씨가 뭐 굉장히 그 다혈질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거는 그 동물원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고, 예, 완전히 그렇구나. 화나면은 막 이렇게 막 뭐 차도 다 하나를 다 뽀개버렸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뭐. 근데 뭐 약은 안 드셨어요? 그 당시엔 그런 건 없었고, 근데 그래도 뭐 화가 나면은 뭐 책상도 깨고 뭐 이렇게 막 유리도 깨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일하는 할머니가 오시면은 아니 소아빠가 성격도 좋은데 왜 아침에 오면 그게 유리가 다 깨져 있고 접시가 깨져 있고 그러냐고 속상해 하셨었어요. 우울증 증상이 전혀 티가 나지 않았다라는 지인들은 그들에게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집에 와서 좀 그런 것들. 속마음이나 그분의 깊은 거는 저희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분이 음악하고 또 이런 뭐 사람들 만나는 데서 항상 이게 좀 약간 피곤해하고 하는 거를 저한테도 얘기했었고 글로도 항상 썼었고 음악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었고 뭐 이제 와서 외로워하고 왜냐하면 공연을 하도 많이 하니까 또 해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 당시에 또 건물 져서 좀 잘 나간다 하니까 뭐 공연장 뭐 뒤풀이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이 자기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리고 5집을 이제 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뭐 방송도 그만두고 서우가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캐나다로 가려고 부부 사이도 다시 좀 좋게 하려고 이제 그만두겠다고 다 이문세 방송에도 나가서 얘기하셨었어요. 지금 이상호 기자하고 안민석 의원은 국가인권위에 제소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떳떳하게 할 말 있으시면 나와서 여자 그렇게 혼자 된 사람을 남자 3명이서 저를 지금 고소한 거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제가 엠네스티나 이런 인권 단체에다가 우리나라 이 모양입니다 하고 진짜 제소하고 싶습니다. 국제인권기구에다가 제소하고 싶을 정도 심정이세요. 그리고 사선이나 하신 분이 그 국정 업무도 바쁘신 분이 왜 그런 이상호 기자 그런 일에 같이 이렇게 관여를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유, 정치 제가 하고 싶네요, 정말. 오늘 두 가지 말씀이 특히 전 주목됩니다. 서연이 부검 기록 공개할 생각 있고, 김광석 씨에 대한 부검 기록도, 부검 소견서도 다 공개할 있으니까. 수 있다.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였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송편이며 과일이며 갈비며 이런 추석 상차림들 준비들 하고 계실 텐데요. 이맘때가 정통시장이 가장 북적북적할 때죠. 대목 중에 대목. 추석맞이 전통시장의 풍경 함께 추석 맞으러 가보시죠. 어서 오세요 아버님. 어서 오세요. 밤은 맛있어 언니. 이거 공주밤이래갖고 밤은 달아. 밤 좋으네요. 고마워요. 야, 뭐가 들어가세요? 두 박스에 8,000원. 숙순비 뭐 시장에서 장 보면 되는 거죠. 다 사야죠. 뭐 고기도 사야 되고 남은 새도 사야 되고. 과일 사고 고기 사고 추석 준비 무엇을 준비하냐면 떡하고 송편하고. 쪽파가 너무 안 좋아. 왜요? 어떠세요? 안 돼요. 근데 돈이 하나도 안 남아. 하나도 안 좋아. 원가밖에 안 돼, 원가. 지금 장사 안 돼요. 오늘 너무 안 돼갖고 지금 점심도 안 먹었어. 배사가 언제 세일합니다. 가격이요? 약간은 오른 편입니다. 올해 비도 많이 오고 뭐 달걀 파도 이거 뭐고 해서
여러모로 많이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여기 다닐 수가 없이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대목 생각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수형 준비는 자 새마시장 가라 유통해서 배사가 자 한 보따리씩 싸게 드립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시끌시끌하고 막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준비하느라고 그거에 덩달아 또 같이도 하고 했는데 다 그냥 사는데 바빠가지고. 바람이요? 예전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경기가 풀리고 그냥 예전과 같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풍성한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소 마트에 가지 말고 전통시장에 꼭 나오십시오. 저렴하게 서비스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인심빼면 시체죠. 자,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세요. 아, 목소리 참 구성지십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분들한테는 정말 대목 중에 대목이죠. 근데 장사가 안 돼서 점심도 걸으신다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올해 추석맞이는 정과 인심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 풍경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서해순 씨와의 인터뷰 한 20여 분 했습니다. 사실은 20여 분 하고도 하고 싶은 질문들이 더 많은데 뒤에 질문을 제가 뒤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들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김광석 씨가 타살이냐 자살이냐를 그래도 밝힐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게 부검 소견서였는데 지금까지는 서해순 씨가 아무에게도 공개 안 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영화에서 그 부검 소견서를 보고 싶었지만 끝까지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검 소견서를 공개하겠다. 예,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가 거듭 질문을 했는데 다 공개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아마 이 부검 소견서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연이 그 딸에 대해서도 부검 소견서 공개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지금 저희가 다 체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내주시는데 2485님은 장애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가슴에 묻고 아무한테도 안 알렸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자폐 아이의 부모시래요. 예, 장애 아동을 두고 있는 분이신데 하루 이틀 안 알린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친정 가족에게까지 알리지 않았다는 건 이건 장애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다. 이분은 그런 말씀하셨고요. 2004님 대구에 사는 김광석 씨 팬입니다. 서해순 씨 인터뷰를 듣고 이분은 의혹이 더 커지셨다. 제대로 조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들 보내주고 계세요. 예, 여러분의 질문은 조금 더 받도록 하고 라디오 재판정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밖에서 숨 죽여서 인터뷰를 듣고 오셨죠? 네네. 그 부검 소견서라는 게 아무나 볼 수 없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가족 본인만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김광석 씨가 자살이냐 타살이냐 관련해서 이제 목에 있는 줄자국인데 사큰, 네, 사큰이죠. 예. 그게 이제 어디까지 있느냐가 이제 이상호 기자의 그 사실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었는데 앞쪽에만 있는 경우에는 뒤에서 목을 조를 때 생기는 자국이고 귀 밑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 이제 소위 우리가 목을 매서 자살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생기는 자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부검 소견서를 봐야 된다. 그게 아주 결정적이죠. 부검 소견서가 그렇죠. 사큰에 대한 부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를 자살로 가장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계속 의혹 제기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게 어찌 보면 김광석 씨의 사망과 관련한 굉장히 또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애매할 수 있는 것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지금 백성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큰의 형태나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고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자살이다 타살 혐의 없음 이렇게 그냥 결론을 쉽게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아까 사크는 무조건 봤을 거다. 부검하는 당연히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는데 그 당시에 그 부검을 하면서 부검을 했는지 하여튼간 부검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그냥 만연하게 이거는 자살입니다라고 결론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뭐 사망 진단서든 뭐 무슨 소견서든 간에 그런 걸 본다 하더라도 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까? 저는 사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김광석 씨 유조 측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지금 이제 부검 소견서 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데 부검 소견서를 안 보여주는 건 그 부분이 지금 뭐가 그러니까 거기서 게다가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울증으로 인한 유명인들의 자살이 많았기 때문에 부검을 좀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부인이 우울증이라고 하고 바로 그거예요. 부인이 신고했고 가족도 집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부검을 대충 했을까? 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소견서를 보든 뭘 보든 간에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시에 초동수사라든가 실질적으로 부검을 했던 사람들이 그것에 꼼꼼하게 기록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우려가 되는. 그런데 그렇다면 부검 소견서를 20년 동안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나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다. 이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공개를 해야 되네요. 이제는 해야지 의혹이 풀립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부검 소견서가 아니라 사망진단서 정도 보여준다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아닙니다. 부검 소견서를 공개하겠다고 몇 번 거듭말을 했습니다. 봐야겠습니다. 보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재판정 들어가죠. 인터넷 얘기입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텀블러라는 용어가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텀블러가 뭐냐? 오늘 이 텀블러 얘기를 좀 해보죠. 두 분도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백선 변호사님 이상한 거 검색은 안 하시죠? 이상한 거 안 하고요. 하루 종일 뉴스 검색하다가 하루가 갑니다. 근데 이 텀블러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상한 거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뭐 포르노. 우리나라에서 아예 금지되어 있는 이 정도 수준의 포르노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통위가 텀블러 회사에다가 좀 제안해달라. 한국에다 서비스할 때는 그런 컨텐츠는 걸러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텀블러가 아니 우리는 미국 회사인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법에 따라서는 전혀 문제없다. 아동 포르노만 아니면 우린 다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재판을 해야겠습니다. 해외 기반 웹사이트라 할지라도 우리 법에 맞게 게시물을 차단하는 게 맞다. 아니다. 그 나라 법을 존중해야지 우리 맘대로 그걸 삭제 요청한다든지 사이트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 이건 문제가 된다. 바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네. 지금의 우선 한 분이 질문 주셨어요. 텀블러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달라.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블로그 어떤 거예요? 그걸 다 섞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SNS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마치 텀블러는 불법의 온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상 지금 우리나라 방통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90% 이상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그게 소위 표현의 자유를 좀 과하게 허용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 포르노를 제외한 무슨 마약 그다음에 그냥 단순 포르노 그냥 뭐 성매매 관련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서 요즘에 소위 뭐 포르노의 피난처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저도 텀블러라 그래서 커피 텀블러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벌써 이제 이게 텀블러 얘기가 이제 기사로 뜨면서 이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계속 오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텀블러를 홍보해 주려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은 뉴스에 이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올려서 아예 공론화해서 얘기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 변호사님. 사실은 구글이니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외국 회사가 지금 많잖아요. 인터넷 회사가. 많죠. 여기는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자율 심의 규제를 따르겠다라고 이쪽에서는 이미 다 표방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2015년부터 자율 심의 협력 시스템 참여 사업자로 이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참여를 한 겁니까? 텀블러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고를 받아들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음란한 단어 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나오는. 자,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아유,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법을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자기네가 못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못 따르겠다고 하면 우리라도 아예 접속 차단이라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정말 무방비 상태로 접속이 되거든요. 오늘 처음부터 감정이입을 많이 하시네요. 사장님, 아이들한테도 너무나 안 좋은 거다. 백 변호사님.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좀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단이. 네,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 이상 좋은 정보가 있는 그런 곳인데 일부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차단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방통위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항상 보면 이게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규정이 있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까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더라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까를 고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건 현실적인 불가능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막아야 한다라는 것에 좀 찬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접속 차단이라든지 이렇게 막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성도 떨어지고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좀 확실히 할 것은 백 변호사님이 그런 거 찾아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오늘 두 분이 방송을 위해서 입장을 나누신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불법 콘텐츠가 있는 또 이런 엄청난 포르노가 있는 곳이라면은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라도 접속 차단을 시켜야 된다. 노 변호사 차단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차단한다는 거는 좀 구시대적이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백변, 규제 불가, 뭐 접속 허용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지금부터 보내주시죠.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하실까요? 노 변호사님.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회사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통위에서도 자율 심의를 좀 따라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이고 이 텀블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 트위터라든가 이런 모든 곳은 전부 다 그래서 협조를 한 건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그 라디오 재판장에서 한번 아이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 정보를 차단시키는 그런 앱을 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다수의 청취자분 여러분께서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무방비로 노출되면 안 되니까 좀 어느 정도 뭐 자율성을 좀 침해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정보가 함부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이제 이런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그런 입장을 가진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이 텀블러에서 나오는 그런 포르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텀블러는 PC랑 스마트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이런 포르노물을 쉽게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중인데다가 포르노 아니고 포로로 아니고 포르노로. 근데 그런 데다가 이제 이분들이 그 불법 유해 정보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 주소가 그 보안 강화 웹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HTTPS 아시죠? 그걸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금융거래 등에서 이제 인터넷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금융거래 같은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보안 아니겠습니까? 보안이죠.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함부로 우리가 못 건드리게끔 하는 그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주소가 HTTPS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네들이 사용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거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일단은 그쪽에서 알아서 좀 정리해줘라. 이게 우리의 부탁인데 안 듣겠다고 했거든요. 싫다 그런 거죠, 그 사람들. 그러면은 아예 지금 중국이 구글 서비스 차단하듯이 그렇게 완전 막아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지금 당장 뭐 그걸 제가 완전히 다 막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건 나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도 다르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그 최저 수준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A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것이 합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까 그럼 맘 같아서는 아예 차단이라도 하고 싶다 그 말씀, 백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이 텀블러라는 회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미국 법에서는 문제가 없죠. 미국 법에서는 범죄 포르노만 그 안에서 이제 범죄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아동 포르노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통은 엄격하게 차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이 허용하는 한도로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텀블러의 입장인데 문제는 이제 세계가 사실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단일 국가와 비슷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기서 이런 걸 내보내는 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흥분하고 막아야 된다, 아이들이 네. 보는 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뭐 중국처럼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정책 안 맞으면 그냥 다 닫아버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건 적절한 대응 같지는 않고요. 우리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든 막으면 없어질 것이다. 음란물을 이렇게 올리는 걸 막으면 없어질 것이다. 지금 여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음란물은 돌아다닙니다. 텀블러를 막는다고 다 막아지지 그럼요. 그러니까 텀블러를 막으면 음란물이 없어진다면 한 번 고민해 볼 만한데 텀블러가 있어도 돌아다니고 없어도 예, 돌아다녀요. 그리고 여기 문제가 되는 무슨 뭐 마약하는 장면들이 뭐 들어있다. 예. 그것도 이곳저곳에서 다 돌아다녀요?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을 우리가 권고 이상으로 뭔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 예. 어떻게 이런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아이들이 접속하는 걸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부모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그 흉악범죄가 칼을 이용한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그럼 칼 다 팔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이 접근할 부분에 대해서 노 변호사님 답변 좀 듣고 싶어요. 칼이 위험하다고 아예 칼 판매를 금지하면 되겠느냐. 칼 쓰는 사람이 조심하도록 교육을 해야지. 조심하도록 교육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교육합니까? 쓰지 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하셨어요. 정보를 다 돌아다니는 걸 뭐 어떻게 통제하겠냐. 정보가 돌아다녀도 찾기 어렵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 그게 바로 법적 규제를 하겠다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텀블러 같은 데에서는 우리는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안 따르겠다, 우리는. 네. 미국 회사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왜 그 정책에 따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 컨텐츠 중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던가.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보내는 정보는 무조건 다 니네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게 타당하냐는 거. 예를 들면 전체 성매매 음란 정보 중에서 지금 81,898건이 지금 그 적발이 됐는데 그중에 텀블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5만 건 정도예요. 전체 58%예요. 많긴 많네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 청취자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7258님. 노변님 찬성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한국법 따르는데 왜 텀블러만 그러는 거죠? 우리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라도 아예 차단해 버려야 됩니다. 1141님 같은 의견. 이제 노변 쪽 의견. 여기 동의하시면 여러분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유현영님. 저 텀블러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을까 걱정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 공예, 책, 디자인 정말 유용한 정보가 넘쳐나는데 이걸 공산국가도 아니고 아예 차단한다? 말이 안 된다. 예. 백변님과 같은 의견 가지신 분입니다. 송인재님도 뭐 텀블러 하나 차단한다고 음란물 문제가 근절되겠습니까? 비현실적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백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만 칼을 아예 팔지 말아야 되느냐 이 비유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는 막으면 아이들이 접촉을 덜 하게 되고 그럼 확실히 달라진다. 이런 주장. 제가 아까 표현을 좀 상징적으로 한 거고요. 제가 지금 텀블러를 옹호하는 걸로 오해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게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이트를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은 생겨날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쪽에서 뭐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든 협조해 주세요. 그래서 노하면 다 차단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기사를 쭉 보니까 텀블러는 이렇게 거의 규정을 하고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오해 소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라니까요. 어떻게 적절하게 규제를 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 정말 궁금해요. 정말. 차단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방법을. 선택은 사용자의 몫이고요. 그게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적절하게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지. 이거는 그냥 이런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다 막아버려. 라는 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라넷 여러분들 아시죠? 소라넷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지금 폐쇄됐잖아요. 소라넷 왜 폐쇄됐습니까? 그 안에도 좋은 컨텐츠 있을 텐데. 거기는 없어요.
가보셨구나. 거긴 없답니다. 아니에요. 그게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이 다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된다. 물론 그 말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보호를 해야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은 좀 닫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 기반 웹사이트라 할지라도 우리 법에 맞게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아예 접속 자체를 막아야 한다. 아니다. 그 나라 법 존중해야 되고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야 된다. 우리 마음대로 접속 차단 이건 너무 과하다. 여러분의 선택은 88대 12. 12% 대 88%로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면 아예 접속 차단이라도 해야 된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제가 오늘 목소리에 계속 힘이 없었죠. 네, 지금 맞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생각은 지금 현재 노영희 변호사의 생각과 비슷한데 저도 오늘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한 건데요. 근데 확실한 건 고민을 해볼 필요 있어요. 그래요. 네, 그 고민을 하지 않고 무조건 차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부분에 공감했어요. 이거 하나 막는다고 아예 그냥 접속 차단해버린다고 또 안 생길까? 그러니까요. 그냥 막는 게 아주 근본 대책은 아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그런 규제가 없으면 그런 식의 유해한 그 컨텐츠를 담은 게시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후죽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텀블러에만 꼭 좋은 컨텐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오랜만에 이겼습니다. 상기시켜주시네요.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예, 노 변호사님 오늘 재판정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지금도 서혜순 씨 관련된 인터뷰 그 댓글이 여러분의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송봉선님은요. 예리한 문자를 하나 주셨어요. 부검 소견서에 이상이 있었다면 당시 경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한 20년 동안 계속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검 소견서에 별 문제가 없었을 거다. 그래서 서혜순 씨 말도 이분은 납득이 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양지현님은 너무 마녀사냥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좀 냉철하게 양쪽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고 2257님은 자식의 죽음을 혼자서만 삭혔다라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 재판에서 뭔가 유리한 지점에 서기 위해 숨긴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분은 인터뷰를 듣고 더 하게 되셨다. 이런 문자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판정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네요. 육군이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강원 철원군 육군부대 소속 A1병이 진지공사를 하고 돌아오던 중에 원인불상의 총상을 입어서 사망했다. 원인불상의 총상으로 후송 중에 사망했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이 소식을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구나. 이런 신호를 줄 때 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뭔가 하여튼 시그널을 일단 되든 안 되든 줘보자. 뭔가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보자. 그 부분에 지금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은데.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체제 보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의제를 우리가 먼저 던지고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견인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북 특사를 보낸다면 그럼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꼭 정부 측 인사나 여당이 아니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타 야당들과 이 문제를 함께 협의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국민의당 경우에는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으로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최고의 협치를 또 이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에게 적극적으로 특사를 한번 제안하고 추천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의외의 답이네요. 그러니까 정부 측의 무슨 안보 특보니 이런 정부 측 인사 말고 북한과도 대화하고 또 국내 협치도 이루기 위해서는
네. 국민의당, 정의당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아라 혹은 국민의당 인사를 보내라 이런 말씀이세요? 네. 어쨌든 이 안보 위기 상황은 국내 정당들, 국내 정치권들이 최대한 협치를 이루어야 할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럴 때 그런 협치의 과정들을 이번 대북 특사를 보내는 과정에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정부와 여야의 뜻을 이제 하나로 좀 모아서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이 돼야 되겠죠. 일석이조 효과를 지금 노리자는 말씀이세요. 그럼 국민의당에 뭐 언뜻 떠오르는 게 박지원 전 대표 이런 분들? 네, 뭐 박지원 대표님도 괜찮고 뭐 안철수 대표님이 직접 그것을 뭐 나서 보겠다 이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아예 구체적인 인물까지 지금 떠올리고 계세요. 대통령의 안보특보죠 문정인 교수가 어제 강연에서 지금 상황이 도끼만행 때보다 더 엄중하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미국이 북한에다가 특사를 보내서 대화해야 된다. 어제 그분은 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진짜 서로 그 타격을 입는 그런 전쟁 수단으로 문제를 풀 거냐. 사실 그거는 문제를 푸는 방식도 아니죠.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직접적인 대화 창구를 이제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 문정인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입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 측의 프로세스에 끌려다닐 그런 처지가 아니고 동북아 평화 문제는 결국 우리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뭐 연말에 또 미중 회담 잡혀져 있고 중국도 올해 안까지 동북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외교 정비를 착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동북아 무대에서 우리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그 국민들을 믿고 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먼저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취자 5424님이요. 아까 체제 보장을 약속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면서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좀 물고 터보자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걸 이걸 시그널로 줄 수 있는 문제냐 질문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베를린 선언에서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거나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더 이상 체제 보장을 위해서 자강의 어떤 수준으로 자꾸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평화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체제 보장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너희 정권 붕괴시키거나 흡수통일할 생각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시그널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홍준표 대표가 과연 마음을 돌릴까요? 네. 내일 봅시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돌리고 있네요. 아직도 그래도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쇼에는 나는 참가 못하겠다. 그림 맞추기란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림 맞추기에 왜 내가 거기 그림으로 가느냐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쟁이 아니라 여야가 심지어 그게 사진 그림일지라도 고민하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림 맞추기가 아니고요. 그런 그림을 국민이 원한다는 사실을 좀 해법 찾아보자는 건데 또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를 만나볼 텐데요.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 게다가 이정미 대표는 대북 특사 파견을 오늘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북 특사 파견이란 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만나보죠. 정의당 이정미 대표입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첫 회동 때는 문 대통령 반려견 토리 방석 선물하셨던 게 화제였는데. 네. 어떻게 오늘은 빈손으로 가세요?
오늘은 따로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요. 토리는 마약 방석이 있지만 지금 국민들은 자불안석 아닙니까? 이번에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함께 국민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게 마음에 좀 안정을 드릴 이런 해법을 찾아보고 싶다는 말씀이신데 여야 대표, 대통령까지 다 모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1야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대표께서 이제 참석을 안 하신다고 하면서 거기 가서 정치쇼 하는 거 자기가 함께 가담할 생각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정치쇼는 홍준표 대표님 전문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7월 해동 때도 안 오시고 수해 지역 봉사하신다면서 보여주기 쇼만 하고 오셨는데 거기 참여하는 지금 정당 대표자들이 쇼하러 갈 생각 추호도 없고 홍준표 대표도 공당 대표답게 오늘 참석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안 나오시는 게 그게 더 정치 쇼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예, 결국 독상을 받으시고 몸값 불리기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내 정당 다 국민들 세비로 일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무유기를 계속하시면 본전도 못 챙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포구도 없고 장화 신으실 곳도 없고 또 자유한국당에게만 예의 차리라고 하시지 말고 다른 정당이나 국민들에게 예의를 좀 갖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단둘이 만나면 문제는 달라진다. 뭔가 그렇게 하면은 해법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게 홍준표 대표 말씀이신데. 근데 이것도 참 앞뒤가 다른 말입니다. 이번에 해동을 안 가는 이유가 현재 정부는 자유한국당이랑 대북 간이 완전히 정반대고 유화론이고 대화론자여서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에 또 돈 갖다 바치자는 사람들하고 만나봤자 무슨 접점이 생기겠는가 이러셨어요. 네네. 그렇게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 접점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둘만 만나면 이야기가 생기고 접점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회담 불참의 이유가 일관성도 진실성도 없고 금방 들통날 그런 변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오늘 저녁에 만나는 거니까 아직 시간 좀 있습니다. 그 사이에라도 홍준표 대표께서 나가는 쪽으로 좀 입장 바꾸셨으면 좋겠다. 그런 호소세요. 근데 오늘 회동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실 거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네. 지금 북한 미국 사이의 말전쟁이 최고조로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전략폭격기가 동해상에 날아다니고 또 북한 외무성에서는 격추를 예고하고 이 쌍방간에 아주 작은 오판만 있어도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이제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나서서 평화 외교를 주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일환으로 대북 특사를 지금이라도 보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 미군의 폭격기가 공해상을 막 날아다니고 그거를 격추하겠다고 북한이 선언하고 이 정도 상황인데 우리가 특사를 보낸다고 북한이 받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과 정확한 의제 그리고 현 시점에 다뤄야 될 의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제의한다든가 핵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북한 쪽에 대화하자는 정확한 신호를 못 준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재 압박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한다면 해결 방안을 내놓는 그런 때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그들이 원하는 체제 보장과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추가 도발은 자제하고 우리는 전략자산 추가 배치라든가 군사훈련을 자제하면서 해답을 찾아보자는 소위 쌍준단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줘서 만나면 뭔가 해법을 도출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 시그널을 주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들어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접근해보자는 말씀. 네네. 근데 이제 이론상은 참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듯합니다만 문제는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 남한하고는 이야기 안 하겠다는 게 일관된 이 스탠스여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제안한 데를 받을까요?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이렇게 선회하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홍 대표님 듣고 계시다면 한 번만 더 생각을 좀 해주시고 물론 정치적인 입장도 고려합니다만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몰래카메라 범죄 아주 심각한 수준이죠. 예. 이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드디어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이른바 몰카 범죄 방지 대책,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몰카 범죄 이거 대책 내놔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참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행간에서까지 이걸 다루는 이유는 어제 나온 건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대책의 골자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 몰카는 판매 유통이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속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고 합법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굉장히 애매모호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 등록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입, 판매, 유통 단계 모두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카메라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된 카메라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입 단계부터 판매 단계부터 뭔가 네. 등록을 해야 되는 모양이군요. 예, 그렇죠. 업체가 다 등록하고 등록체는 업체만 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예. 또 숙박업소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하는 일이 빈번했잖아요. 예. 또 관련 동영상이 막 나돌기도 하고 그랬는데 업소가 직접 몰카를 촬영하면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안 그랬어요? 여태까지는 안 그랬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몰카 찍다 걸렸는데 거기가 계속 장사를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또 몰카 범죄는 특히 한 번 피해를 입으면 구제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예.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흘 내에 인터넷 사업자가 영상을 지우도록 했고요. 피해자가 부담했던 삭제 비용 이것도 굉장히 큰 비용인데 예.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연인들 사이에서 헤어진 뒤에 복수를 목적으로 유포하는 영상 흔히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데요. 예. 이 영상을 유포할 경우에 그동안에 벌금형만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높였습니다. 무조건 징역형입니까? 무조건 징역형이 되도록 하는 거죠. 사실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요사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네, 지워도 계속 퍼져나간다. 이 사람의 일생을 망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징역형이랍니다. 자, 갈수록 늘어나는 몰카 범죄, 범정부 차원의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야동의 전파력은 바퀴벌레 같다입니다. 인류 최후의 살아남을 곤충이 뭐냐? 이 바퀴벌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 인류가 다 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거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생존력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예. 야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살충제 뿌려도 도망갔다 다시 나오는 바퀴벌레처럼 예. 지워도 계속 어딘가에서 튀어나옵니다. 게다가 살충제에 뿌려도 어느새 면역력이 생겨서. 그렇죠. 면역력도 생기죠. 더 강한 걸 뿌려야 되는 그 바퀴벌레. 그러니까 아무리 삭제를 의뢰해도 그때만 반짝인 건데요. 사이트 이름만 바꿔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 거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건데요. 예. 한 피해자는 정말 숨을 쉴 수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돼서 이제 곧바로 사흘 이내에 인터넷 사업자가 삭제하도록 하긴 했는데 물론 이거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얼마 전까지는 정부부처에서 인력 부족을 내세우면서 삭제 요청에만 3달이 걸린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흘로 당겨진 거예요. 3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퍼질 거 다 퍼져요. 그냥 이거 요즘 인터넷 속성을 아는 사람이면 이거 의미 없는 거라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피해자가 뭐 포털 사이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포털 사이트에 요청하면 네. 그 포털 사이트가 나서서 빨리 지워야 되는 의무가 지워지는 그렇죠. 겁니다. 방통위, 경찰, 바로 포털 사이트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박멸할 때처럼 이번에는 끈질기면서도 아주 강력한 의지로 단속을 해줘야 그래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소라넷 폐쇄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입니다. 유명한 음란 사이트죠. 소라넷. 네,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라고 하죠. 이거 작년 6월에 폐쇄가 됐죠. 공식 폐쇄됐잖아요. 예. 여기 뉴스쇼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 문제점을 많이 고발하기도 했었고요. 훅뉴스에서. 그런데 혹시 소라넷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작년에 폐쇄가 됐지만. 언제예요?
12년 전인 2004년이었습니다. 와, 소라넷이 그렇게 오래된 사이트인지도 몰랐어요. 굉장히 오래된 사이트였고요. 예. 당시 경찰 내부에서 예. 소라넷은 원천 봉쇄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거든요. 소라넷 폐쇄 정부의 결단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요.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란 아주 작은 단체, 여성들이 만든 단체가 끈질기게 모니터링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 폐쇄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폐쇄했어요. 그 위에 야동이나 성범죄 영상은 인터넷에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그리고 4명의 여야 대표가 오늘 만납니다.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거죠. 다만 제1야당 홍준표 대표는 그림 맞추기 쇼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글쎄요.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존중할 필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공해상으로 미국의 폭격기가 날아다니고 북한은 그걸 격추하겠다고 공표까지 하는 엄중한 상황. 국민들은요. 리더들이 정쟁 아니라 머리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그림이라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 이거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김광석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 딸 서연이에 대한 재수사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사건을 고발한 김광석 씨의 친형이죠. 김광복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고요. 조만간에 부인 서혜순 씨도 소환할 방침인데 바로 그 서혜순 씨가 오늘 저희 뉴스쇼에 출연을 합니다. 김광석 씨 죽음의 비밀을 밝힐 핵심 단서가 그 당시 부검 소견서입니다. 20년 동안 공개를 안 했는데 혹시 그것을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청와대부터 봐야겠죠? 네. 협치냐 들러리냐.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만찬 회동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또 여야 정당 대표들이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만나죠. 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오찬 회동이었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의 지방 일정을 고려해서 만찬으로 바꿨다고 그런 하네요. 거군요. 아무래도 북핵 위기 상황에 대한 타깃책 그리고 각종 정치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이네요. 홍준표 대표는 끝내 불참입니까? 네,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대표들 불러놓고 한마디씩 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식의 회담에 왜 참석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다만 둘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대통령과의 독대를 우회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독대를 하면 그때는 오겠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대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는데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잠시 후에 바로 연결을 좀 해보죠.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북한 돈줄 틀어막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네, 밤사이에 북한의 은행 10곳 그리고 은행 관계자 26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예. 이번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 제재고요. 은행 임직원들을 집중 제재해서 북한의 자금줄을 꽉 틀어막겠다는 것이죠. 그래요.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과 관련된 모든 자산이 동결되거든요. 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은행 등 제3국 금융기관을 아마 미국 금융망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해석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은 오늘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2차적 옵션. 군사적 선택지라는 말이죠. 예. 그게 완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선호하진 않지만 그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건 북한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진짜 이게 주고받는 말폭탄이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지금 수준은 말이죠. 네. 문정인 교수는 도끼 만행 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한 강연에서 했던데 오늘 어쨌든 리더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여야 대표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뭔가 좀 해결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입니다.
이미 구속 상태잖아요. 구속 기한이 다음 달 16일로 끝나거든요. 10월 16일로. 네. 그 전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렵다고 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 롯데와 SK를 상대로 K스포츠재단 추가 추전금을 요구했다는 게 새로 요구하는 영장이 혐의인데 박 전 대통령 측은 불구속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사당 대표들을 청와대 상춘제로 초청해 만찬 형식의 회동을 갖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 등 안보 의제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특사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이정미 이 4명의 여야 대표가 오늘 저녁에 만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납니다.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두 번째인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첫 회동, 7월 회동에 이어서 이번에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회동은 굉장히 긴급한 안건이 있죠. 예,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죠. 여전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또 생기고 이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몰카범죄 예방 대책이라고 하고 뭐 방지 대책이라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선 수많은 성범죄 영상이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대책이 피해 영상 삭제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단속, 그 이상의 조치까지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이다. 첩첩산중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몰카범죄 예방대책.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면서 탄력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관련 부처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적거리기만 했거든요. 그러다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사실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지시할 수는 없잖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대통령의 말에 움직이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국민이 제안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예. 여기에 몰카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에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뭐 돈 걱정 없는 교복 청년 특허 은행 설립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야 할까요? 정부 부처가 발벗고 먼저 나서달라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예, 몰카 대책 가장 강력한 게 어제 나왔습니다. 그 이면 행간 훑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몰카 대책 얘기했습니다만 그 몰카는 아니지만 각종 포르노들의 온상으로 꼽히는 사이트가 하나 있죠. 텀블러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 사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 이 외국 사이트 텀블러를 차단하느냐 마느냐 이게 요즘 이슈입니다. 2부 재판장에서 이 문제 다루고요. 일단 8시에는 고 김광석 씨 부인 서예순 씨부터 만나보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첫 TV 출연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논란이 더 커졌죠. 그 커진 의혹에 대해서 어떤 답을 다시 내놓을지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하시죠. 이어서 라디오 재판정이 있는 날입니다. 텀블러라는 미국 SNS가 요새 유행입니다. 별도의 규제가 없이 음란물이 마구 유통돼서요. 음란물의 온상이다. 이런 오명까지 갖고 있는데 우리 방통위가 한국 서비스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우리나라 법에 맞게 좀 제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텀블러가 우리는 미국 회사다. 미국 법에 따르겠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예 이 사이트의 접속 자체를 차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놔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사실은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제 오후 서혜순 씨가 저희 팀에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첫 인터뷰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 다시 한번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싶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자,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서혜순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TV를 통해서 첫 입장을 밝히셨는데 본인은 만족하셨어요?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방송인도 아니라서 좀 오랜만에 나간 방송이라 제가 많이 준비도 못했고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청자들은 보고 나서 오히려 의혹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의혹을 그날 보고 나서 좀 이상하다는 얘기들을 하냐면 어떻게 가족 2명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슬픈 감정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는가. 또 과도한 손짓, 정리되지 않은 답변. 이게 뭔가를 숨기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보셨겠지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보고요. 저도 그렇게 좀 서우 얘기도 하고 서류를 많이 준비해 갔어요. 서우 사진도 가져가고. 서우가 서연인가요? 근데 제가 부르는 이름이 이제 따로 있군요. 서우고 서연이 이름이 안 좋다 그래서 본 쪽은 다 서연이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이상호 PD께서는 PD신가 그분이 제작자신지 기자입니다. 무슨 기자 그분 기자 맞으세요 진짜로? MBC 기자 MBC 기자십니까 그분이? 지금 고발뉴스 기자고요. 기자 그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이세요? 기자 라이센스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MBC 기자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그러세요?